부동산 시장의 이 그 업계하고 학계 올해 34년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내용이 양이 많지만은 요점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부터 지금 정부까지는 제가 정책에 직접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인수위에 있다가 아직도 공공기관 사장으로 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학교 선생이니까 안 갔는데 오늘 그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물량 문제나 또는 뭐 정책 문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뜨겁게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지요. 네, 제가 외국을 돌아다녀 보면은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많은 나라도 많지 않고 또 투기적 목적이나 또는 뭐 재테크라고 하는 그런 명목으로 부동산을 투자하는 나라도 예전에는 일본이 있었지만 일본이나 홍콩이나 동남아의 싱가포르도 있었지만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우리나라는 참 대단한 나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계부채가 1366조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이번 정부 대책은 앞에 고종환 우리 그 대표가 원장이 다 설명했죠. 네. 그래서 제가 그냥 넘어가고요. 단지 이제 여러분들 방송이나 언론을 보면서 이번에 6.19 대책이 왜 나왔는지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은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면 당장의 영향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영향을 줄 대책들입니다. 규제를 그 정부가 내놓은 규제가 대체로 한 두세 가지로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거래 규제죠. 분양권 전매 금지를 서울시 전역을 비롯한 부산의 일부까지 했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주는 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뭘까요? 거래 제한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금융 제한입니다. 이 두 개 말고는 없어요. 그죠? 거기에서 파생된 정책들인데 이번에 거래 제한과 금융 제한이 강도의 차이 있지만 전부 있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디테일 TV 규제도 사실은 여러분들 무서워해야 될 DSR이 안 나왔죠. DSR이 나오면은 90년도에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꺼질 때처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 정도 강도 높게 나오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경제가 조금 살아나는 듯해요. 작년에 저희가 2.4%의 경제 성장률을 냈죠. 금년도에 지금 한국은행이나 IMF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3.0% 보고 있고요. 한국경제연구원이나 LG경제연구원은 2.2%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낮아요. 중국이 작년에 6.9% 예상했다가 6.7%로 선방을 했어요. 금년도에 6.7%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 성장률도 성장률이지만 죽어가는 경제가 좀 살아나는 듯합니다. 일자리 창출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때문에 이런 그 경제가 좋아지는 걸 꺾고 싶지 않은 게 아마 정부의 보관이었던 것 같고요. 이 부동산 시장은 경제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3년 10개월 동안에 22번의 정책을 내놨습니다. 여러분들 아다시피 제일 먼저 나왔던 대책이 4.1 대책이죠. 마지막 대책이 1124 대책입니다. 이번에 113 대책이 그 113 대책 후속 대책으로 나온 것이 바로 6.19 대책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분양권 전매 금지였으니까 19번의 정책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래서 제일 먼저 나왔던 4.1 대책은 여러분들 기억 속에서 기억이 날 겁니다.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억나지요? 그래서 2013년도 2월 12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3월 12일 날 연세대학교 부총장을 했던 서성환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초대 장관에 취임했죠. 그 이전엔 국토해양부였는데 그러고 내놓은 대책이 바로 12일 날 취임하고 14일 날 용산 역세권 개발 백지화 시켰습니다. 그건 잘한 것 같아요. 그게 42조 공사였습니다. 그러고 4.1 대책을 내놨는데 4.1 대책의 시효점이 6월 말일까지인데요. 1월, 2월, 3월 달에 거래량이 5만 가구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4월 달에 4.1 대책에 의해서 5만 가구가 넘어섰고요. 5월 달에 한 7만 5천 가구 되더니 6월 달에 얼마나 됐을까요? 6월 달에 취득세 50% 감면 혜택 때문에 11만 1천 가구가 거래됐어요. 근데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굉장히 크지요? 아니에요. 3억짜리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은 취등록세를 합쳐서 4.6%를 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단독주택은 4.6%를 냅니다.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6억 원 이하는 1%,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은 2%, 그 이상은 3%를 내는데 취득세 4.6% 중에서 취등록세 4.6% 중에서 등록세를 뺀 나머지 취득세는 3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1,200억 정도 나오는데 등록세 빼면 안 됩니다. 거기에 기본공제 250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50%니까 한 300만 원 정도 이익을 볼 거예요.
근데 300만 원짜리 이익을 보려고 3억짜리 집을 사더라고요, 사람들이. 재미있지 않아요? 이런 사례가 또 있었죠. 바로 2008년도 리만 사태가 벌어지고 난 이후에 미분양이 많았죠. 2009년도 1월 달에 미분양 아파트가 16만 7천 세대가 되니까 2009년도 2월 12일 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뭐였어요? 2012년도 2월 13일부터 연말까지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 취득세 50% 혜택과 양도세 5년간 면제 혜택을 준 적이 있어요. 근데 16만 7천 세대가 없어졌어요. 재밌지 않아요? 근데 5년 동안 집값이 하나도 안 올랐어. 올라야 양도세 감면을 받는데 오르진 않았다는 얘기지. 2012년도 9월 22일부터 그해 연말까지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2012년도 12월 18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그런데 그해 9월 22일부터 연말까지 역시 또 미분양 아파트 9만 세대가 넘어서 정부가 취득세 50% 감면 혜택과 양도세 5년간 면제 혜택을 줬는데 또 없어졌어요. 재밌죠? 그 뒤에 가격이 하나도 안 올랐어.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라는 것 때문에도 거래가 된다는 걸 알고 취득세 영구 인하로 간 겁니다. 그래서 공동주택만 낮춰져 있고요. 일반적인 주택은 어때요? 아직도 4.6%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는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에만 매달려 있잖아요. 그죠? 저는 아파트 시장은 이제 저물어 가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도 2016년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실태 조사에서 자가주택 보유율, 자가주택 점유율 있고 보유율이 있어요. 자기 집에 자기가 사는 것과 집을 갖고 있는 것. 집을 갖고 있는 수가 59.9%였습니다. 약 60%가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근데 적어도 주택을 60% 이상 갖고 있다면요. 선진국은 아니지만 중산층, 소위 말하는 중진국 이상입니다. 근데 계속 인구는 감소하는데 주택은 늘어나고 있죠. 여기서 자녀가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녀가 한 분인 분. 오늘 밤에 한 분씩 더 나세요? 자녀가 한 분인 사람은요, 무남동녀 외딸이나 외아들하고 결혼하면 죽을 때 자기가 사용하던 자산을 일부 남겨놓고 죽어요. 그죠? 완전히 소진할 수가 없죠. 아버지 집, 내 집, 장인 집, 내 집. 운 좋으면 할아버지 집, 내 집. 지금 대학 정원이 2012년도 기준으로 여러분들 교재에 있습니다. 53만 9,036명입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있어요. 53만 9,036명, 54만 명 가까이 되죠. 작년에 태어난 인구부터 2001년도 이후의 인구가 45만 명 이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학교가 2만 2천 명인데 올해 금년도에 정원을 500명 감원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감원할 겁니다. 2025년도까지 저희 정원 30% 감원합니다. 저희 명지대학교뿐이 아니라 모든 대학이 똑같이 감원합니다. 학생이 없습니다. 근데 500명 감원한 몇 명 감원됐을까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2,000명이 감원된 겁니다. 올해 500명 감원했습니다. 내년에 500명 또 감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대학 등록금 가지고 학교가 운영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을 취득하는 취득세의 20%인 목적세 뭐가 있어요? 교육세가 있어요. 학생 감원 안 하면 지원 안 해준단 말이죠. 감원 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 인구는 감소하는데 주택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지난해 말 기준으로 59.9%가 집을 갖고 있는데 집이 없는 41% 가까이, 40% 가까이는 그 중에서 20%는 집을 평생 못 만들어. 그것 때문에 정부가 장기 임대주택이나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슬럼화되고 늙어가는 도시를 어떻게 바꾸려고 해요? 도시재생 뉴딜 정책으로 가는 거예요. 뉴딜 정책이 뭔지 알죠? 1925년도에 미국의 대공황이 왔죠. 세계 대공황이 왔죠. 29년도에 미국이 뉴딜 정책을 쓴 거예요. 자유경제 방임주의를 계획경제로 바꾼 겁니다. 루즈벨트가 직접 개입한 거죠. 자, 문재인의 뉴딜 정책은 정부가 직접 도시재생 사업에 개입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20가구가 넘어야 가능했습니다. 재개발은 10,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고 20가구 이상 되면서 조합을 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도 마찬가지인데 이제는 2가구도 3가구도 재개발, 재건축할 시대가 왔습니다.
언제부터? 내년 2월 9일부터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에 의해서 2가구, 3가구도 정비사업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대량으로 공급하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 기존에 있는 주택지를 새로운 환경으로 바꿔주는 환경개선 사업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마을 만들기 운동이나 돈과는 거리가 멀죠. 1층이 2층 지을 게 10층 돼야 이익이 남는데 그냥 1층, 2층이 공사비 정도만 감당할 수 있는 3, 4층 짓고 마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는 시간이 많이 짧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부동산 시장이 가장 뜨거웠죠. 여러분들 2000년도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던 시대가 언제일까요? 2006년도입니다. 2006년도. 98년도, 97년도 12월에 여러분들 기억나다시피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고요. 98년도, 99년도에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이 없었죠. 그래서 2000년도 10월 달에 음마아파트를 시작으로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10월부터 오르기 시작한 가격이 2006년도에 꼭지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2007년도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잔치만 벌리고 있었고 2008년도 리만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리만 브러더스 사태는요. IB은행이 파산된 건데 여러분들 10년 전을 더듬어 8년 전을 더듬어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부도가 났는지. 6,130억 달러가 부도가 났어. 1억 달러가 얼마예요? 1,100억이요. 1,100억. 근데 엄청나게 부도 났죠. 그 이후에 영국발 금융위기나 유럽발 금융위기를 우리는 잘 견디고 왔어요. 계속 주택 공급은 늘었죠. 계속 주택 공급은 늘었어요. 외부의 대외 변수가 부동산 시장에 또는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죠. 우리는. 안에서만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은요. 지난번에 제가 뭐 방송을 보니까 진보 정당이 들어오거나 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우파 좌파 따지긴 뭐하지만 좌파에 가까운 사람들이 들어오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더라. 기억나시죠? 근데 그건 아닙니다. 가격이 올라서 규제하고 규제하는 게 1년 걸린다면 한 정부가 걸린다면 그걸 푸는데 2정부가 걸려요. 노태우 정부 때 규제했는데 김영삼, 김대중 정부 때는요. 규제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규제한 거를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2정부 풀었습니다. 자, 규제를 풀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서민이 기존 정당을 찍을까요? 야당을 찍을까요? 그거예요. 보수 정당은 기존 정당을 찍을 거예요.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을 정상화시켜서 풀었다면 가격이 올랐다면 이 다음 정부는 가격이 올라서 규제하는 겁니다. 근데 규제하는 거는 제가 어제도 오늘도 방송 똑같이 했지만 이미 가격 상승세를 탄 거는 어떤 대책을 내놔도 일단은 일부 갑니다. 가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꺾여요. 뭔지 아시죠? 왜 그러냐면 오르는 건 계속 올라요. 여러분들 가격은 앞을 보지 않고 뛰지만 내리는 거는 뒤를 돌아봅니다. 5억짜리가 10억 되면은 분명 5억짜리가 6억에도 팔 수 있는데 9억에도 안 팝니다. 그죠? 이게 10억짜리인데라고 생각해. 부동산 시장은 그렇게 사이클을 그리고 갑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죽은 부동산을 살리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3년 10개월을 재임했는데 그 중에서 2013년도 3일을 남겨놓고 여야 합의해서 통과된 법률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민간 택지에서는 폐지했죠. 두 번째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금년도 연말까지 연기해놨죠. 세 번째가 정비사업지구에서 1가구 3주택 분양하는 거를 1가구 2주택 또는 1주택으로 줄였죠. 어제 나온 6.19 대책에서 재개발 사업으로, 재건축 사업으로 주택을 2채, 3채 받을 수 있던 거를 어떻게 했어요? 2가구를 받을 수 있는데 한 가구는 60제곱미터 이하여야 돼. 예를 들면 150제곱미터의 주택을 갖고 있으면 하나는 59, 하나는 91 이래 받아야 돼. 뭔지 아시죠? 이것도 규제란 말이죠. 그것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기 시작해서 2005년도, 15년도 1월 1일 날 이 법이 시행되면서 그해 30가구 넘는 주택을 공급할 때는요, 주택도시 보증공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원금을 돌려줘야 돼. 내가 부도나면. 그래서 보증서를 끊어야 돼. 이걸 우리가 보증보험 끊듯이. 이게 원래 대한주택도시 보증공사, 주택
보증공사였는데 바뀌었죠. 이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 30가구 이상 되는 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보증서를 끊어야 되는데 2015년도에 40만 가구를 끊었어요. 우리가 역대 정부가 한 해에 50만 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한 사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언제 있었을까요? 2006년도에 있었고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앞으로 4년서 5년만 지나면 1기 신도시에 약 45만 가구 5개 단지, 분당, 일산, 평촌, 중동 3본 5개 단지가 전부 다 재건축에 해당이 됩니다. 89년도, 90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근데 역대 정부가 50만 가구를 공급한 적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2015년도에 30가구 넘는 것만 40만 가구지 30가구 이하의 비아파트 부분인 다세대나 열불 포함하면 52만 5천 가구가 공급됐어요. 엄청나죠? 그러고 다시 공급하겠다고 인허가를 받아놓은 게 76만 5천 가구였어요. 당시에. 2016년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 46만 가구 이상을 공급했습니다. 이 두 개 연도에 공급한 물량이 106만 7천 가구예요. 106만 7천 가구. 100만 가구가 넘어요. 여러분 100만 가구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죠? 1가구가 몇 명이에요? 4명이면 나이 많으신 분이야. 지금 우리나라 통계 1가구는 2.8명입니다. 2.8명. 애 없는 집이 너무 많은 거예요. 2.8명이에요. 100만 세대면요. 2.8명 몇 명이 사는 집이 없어지는 거야. 집은 지어놓으면 주인이 있어요. 누군가 들어가겠지. 집값이 하락해서 문제지. 한동안 인천의 주택 공급이 많아가지고 가격이 떨어졌죠. 지금 올라가다 멈칫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인구가 300만이 넘었거든. 엄청 많이 늘었죠. 근데 2017년도 금년도에 지금 6월 달이죠. 6월 달이 2000년도 이후에 역대 최대 물량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공급량이 많은 걸 누가 입주하고 살까요? 미래가 불확실하지 않아요? 여러분 동동탄 지구 가보면은 거기 분양받은 분, 뭐 제가 이 말씀 드리면은 기분 나쁠 수 있지만은 1000만 평 가까이 되는데 비생산 도시입니다. 그 문제예요. 김포가 355만 평입니다. 비생산 도시입니다.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인구가 감소한 거기 누가 살까요? 일본은 세타가야구라고 하는 고급 주택가 이외의 도심지 외곽에는요. 전부 노인네 아니면 젊은 층만 삽니다. 지금 이미 우리가 1기 신도시의 일부는 노인층들만 많이 살거나 신혼부부들이 많이 삽니다. 집값이 싸니까. 30년 가까이 됐으니까 낡았잖아요. 이런 현상들 때문에 도시는 다시 한번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이 돼야 되죠. 근데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규제를 완화시켜서 정상화시키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모 방송하고 얘기했지만 지금 유동자금이 한 1000조 가까이 됩니다. 1000조. 엄청 많죠? 이게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오는 걸 막지 못한 거예요. 사실 이게 경제로 돌아가야 돼요. 경제가 침체되니까 안 가는 거예요. 주식시장으로 가거나 생산 설비로 가야 되는데 안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계속적으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어제 나온 대책도요. 아마도 8월 달에 새로운 대책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아마 나올 겁니다. 나올 때 DSR 규제가 나온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거의 살아나는 데 쉽지 않다. 여러분들 자동차 할부가 부채가이 아닐까요? 부채입니다. 이번에 그래도 획기적인 게 DTLTV 규제 중에서 은행과 보험회사를 묶었고 제2금융권을 분리했던 거를 합쳐버렸어요. 지금. 여러분들 마이너스 통장 부채 아니에요? 부채예요. 지금 돈이 있더라도 부채입니다. 저축성 예금 있죠? 보험. 만기 후에 타는 거 부채 아니에요? 부채로 칩니다. 중간에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전부 가사에서 대출이 나갑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금융 규제는 시장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부동산 시장의 결정타는 거래 제한과 금융 제한이라 그랬죠. 그거 말고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반적으로 수요 공급에 의해서 수요를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르겠죠. 자, 금년도 가을에 전월세 가격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요? 앞에서 안 올라간다 그랬어요? 금년도 가을에 강남 지역의 재건축으로 이주 물량이 2만 가구 정도가 떠납니다. 서울 시내 약 4만 가구 정도가 재건축으로 인해서 떠납니다. 재개발로 인해서. 둔촌 중 아파트만 해도 5,900세대입니다. 개포 1단지, 3단지만 해도 5,000세대가 넘습니다.
근데 입주 물량은 얼마나 될까요? 부동산 114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금년도 연말까지 서울 시내 입주 물량은 26,500가구입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있습니다. 몇만 가구가 모자랍니까? 자, 이렇게 물량이 부족한데 공급이 부족한데 수요가 많아지면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대책은 뭐예요? 반시장적 정책이고 개인에 대한 재산권 침해라고 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장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금년도 연말부터 입주 물량이 이렇게 많아집니다. 특히 많은 지역 여기 적어놨죠, 그죠? 근데 여기 김포라는 동네가 있죠. 제가 여기 삽니다. 강남을 따르면 다시는 강남을 들어갈 수가 없죠. 제가 28년 동안 강남에 살았는데 재작년 12월 달에 김포로 이사 갔는데 내가 떠나고 나서 집값이 한 3억에서 5억으로 올랐어. 제가 다시 강남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집이 있고 왔어. 집을 놔두고 왔으니까 다행이지. 팔았다면 다시 못 들어갔죠. 네. 결론입니다, 결론. 부동산 투자는요, 확실한 게 있어요. 남편을 만날 때 뭐를 보고 만났습니까? 결혼하셨어요? 무조건 아내가 예뻐야지 결혼했지. 100명의 남자 중에 100명은 다 여자가 예뻐야 됩니다, 일단은. 100명의 여자 중에 100명의 여자 중에 배우자는 멋있는 남자가 아니고 미래 가치가 있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사랑해 줘야 돼. 그거는 부동산하고 인간하고 똑같습니다. 부동산은 미래 가치가 포함된 현재 가치를 거래야 됩니다. 30년이 넘으면 아파트가 15억씩 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새 아파트가 5억밖에 안 가는데, 내가 사는 아파트 3억밖에 안 가는데 강남의 아파트 35년 된 게 16억이래. 열받잖아, 나도. 그죠? 이건 뭐예요?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가 나를 사랑하는 건 뭐예요? 내가 부동산을 취득한 그 순간부터 그 부동산이 뭔가 수익을 내고 돌아가야 돼, 이게. 돌아가야 돼. 남편이 남편이 남편 노릇 해야 된다는 얘기요. 미래 가치도 있고 남편 노릇도 해야 돼.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싸면은 사. 부동산 싸면 되나요? 무조건 싸야 된다고 누군가 말하지만 저는 아닙니다. 사는 순간 팔려야 돼. 사는 순간 팔 생각해야 돼. 팔리지 않은 부동산이 아니야. 아무리 싸게 사도 내놨는데 안 팔려. 비싼 거예요, 그거는. 뭔 얘기인지 알죠? 공급량이 많아지면은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서울 강남 지역, 특히 서울 지역의 입주 물량과 공급 물량이 언밸런스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전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 추진했던 두 가지는 버리지 않고 갑니다. 첫째가 뉴스테이, 두 번째가 행복주택. 이거는 명칭만 바꿔서, 뉴스테이는 바꾸지 않았어요. 행복주택은 청년 아파트에서 바꿔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부동산 시장은 분명히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한테 너 집 살래? 이러면 안 산다 그럽니다. 뭐라고 할까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돈 벌어서 차 사요. 그리고 두 번째 하는 얘기가 아빠 이런 집에서 살아보고 저런 집에서 살아보고 다양하게 살아보다가 필요하면 내가 살게요. 대부분 그래요. 걔 속마음은 뭐가 있냐면 아빠 집이 내 집일 거야. 이 속에 이게 있는 거야. 집을 안 사. 근데 내가 죽을 때 싹 다 쓰고 죽지는 못하잖아. 어차피 요만큼 줘야 돼.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잔존같이 남어, 일단은. 거기다가 지 여자친구가 있는데 무남동료 외딸이야. 분명히 자기 집도 이만큼 내기놓을 거나. 그죠? 집에 대한 개념이 전혀 바뀌었어요.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주택을 구입해 준다는 생각은 아예 없어야 돼. 뭔지 알죠? 네. 문재인 정부는요, 제가 뭐 여기 앞에서 얘기 다 했겠지만, 김수현 수석은 저하고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좀 가까운 사이입니다. 지난 학기에 저희 학교에서 내가 특강도 시켰고, 이 양반은 저보다는 후배입니다만은, 원래 경북 영덕 사람이죠. 그리고 경북고등학교를 나오고, 지금 그 김현미 국토부 장관하고는 아주 절친입니다. 김현미 장관은 국토부 쪽에서는 이렇게 일을 해본 적이 없지만 여러분들 이 두 사람을 알아야 돼요. 김수현 차관이 환경부 차관했는데 경제수석, 그 사회수석으로 갔다는 얘기는요,
친서민 정책으로 간다는 건 확실한 친서민 정책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뭔지 아시죠? 이 양반이 8.3일 대책을 내놓은 사람이야. 8.3일 대책에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종합부동산세부터 뭐 투기적, 투기과일적 다 거기 그때 나온 거야 이게. 규제는 거의 다 8.3일 대책에 나왔어요. 두 번째, 김현미 장관을 이해하면 뭘 알 수 있을까요? 김현미 장관이 삼선 의원인데 의원을 하는 동안에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임대주택 과세입니다. 이거는 틀림없이 내년 2월 28일인가요? 임대주택 과세 연기났죠 지금. 지금 현재 2천만 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2천만 원 이상은 과세하는데 아마도 1가구 1주택은 빼놓고 1가구 2주택은 빼놓고 3주택부터는 아마 과세하지 않을 건가 거의 확실할 것 같아요. 이 양반들의 성향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사람의 인물평을 가지고 제가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2번이나.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네. 미래 부동산 시장은 장기 침체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까 제가 소두에 말씀드린 대로 일본도 그랬지만은 인구 감소 문제나 빈집이 늘어나고 있죠. 오늘 제가 여기 오면서 인터뷰한 것 중에 하나가 조선일보 이미지 기자, 내일 한번 조선일보 보세요. 이미지 기자하고 제가 한 두세 달 전에 쓴 글씨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빈집이 늘고 있다. 서울대학교 이현 교수를 제가 부산에서 세미나 하면서 발표를 시켰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환경대학 교수인데 이 양반이 부산 진구 쪽에 빈집을 어떻게 그 마을 만들기를 할 것인가 하는 거를 박사과정에 논문을 써서 발표했는데 전국에서 가장 빈집이 몰려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부산 진구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조선일보에 기사를 썼었어요. 우리나라의 빈집이 2015년도 기준으로 106만 9천 세대예요. 100만 가구가 넘어요. 여러분 빈집은 사용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가능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공가 그래. 공가. 비어있는 집이다 해서. 공가가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폐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100만 가구 이상이 사용 가능한 집이 비어있다는 거는 좀 충격적이지 않아요? 2013년도, 12년도인가 13년도 일본은요. 820만 가구가 빈집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집을 많이 없애고 있어요. 제가 안성에서 농촌 봉사활동을 제가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성시장한테 그 얘기했습니다. 안성시에도 가면은 재미있는 게 아니에요. 앙성군 구장마을에 가면은 구장마을이 옛날에 소금장이 서서 마당장 잤습니다. 그 번성하던 마을에 103세 할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고요. 그 밑에 99세 할머니 올해 100세 됐어요. 근데 103세 할머니가 99세 할머니한테 예 커피 타라 하면 예 언니 이러고 커피 타. 근데 돌아가셔서 그 언니가 이제 왕언니 됐어. 근데 거기에 노인정의 노인 회장이 작년에 89세였어요. 청년 회장이 79세였어. 지금 이장님이 79세예요. 10년 넘게 울음소리가 없었답니다. 영광스럽게 제가 염티마을에 올해 대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염티마을은 귀촌 마을입니다. 여러분들 귀촌하고 싶으면 손 들어보세요. 귀촌하고 싶다. 높이 들어보세요. 알려줄게. 절대로 가지 마세요. 귀농은 가서 그 농민들하고 부딪히면서 농사 짓는 걸 물어봐서 친해집니다. 귀촌은 가는 순간 배짜기가 돼서 얄미움 받아. 뭔 얘기인지 아시죠? 뭘 빌려달라도 안 빌려줍니다. 이게 귀촌 마을이야 이게. 완전히 양보라돼 있어. 동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지렁이만 봐도 어머라 그러는데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럼 가지 말아야 돼. 나이가 들면 어디 살아야 돼요? 도심지에 살아야 돼. 근데 제가 안성마을에 10몇 년째 하다 보니까 참 재밌는 것들을 많이 봐요. 여러분들 아마 거기가 고향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꽃매마을이라고 있어요. 꽃매마을은 목사님이 이장인데 71세 올해. 근데 거기도 어린아이가 없어요. 제일 막내요 그 사람이. 막내요. 나는 가면 애기 취급받아. 정말 애기 취급받아요. 근데 거기에 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새로운 그 도심지에 사는 사람들 오는 거를 반길까요? 안 반길까요? 떠날 사람은 팔고 가니까 반기는데 살 사람은 반기지 않아요. 귀농으로 가면 반겨요. 귀농으로 가면. 왜? 새마을 주도하자든 뭐든 시킬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 농사 가르치면서 뭔가 마을에서 시킬 수 있어. 이렇게 예쁜 분이 오시면 분회장 해? 이렇게 시킨단 말이야. 총무해? 시키는데 귀농은 어떻게 해요? 귀촌은 어떻게 해요? 문 딱 잠그고 자기 마당만 잘 가꾸고 밖에만 내다보고 있어. 얼마나 고생하나 땡빛에 농사 짓는 거에 대한 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이렇게 우리와 같은 앞에 전철을 밟아서 인구가 단카이 시대가 지나고 나서 확 줄었어요. 우리도 지금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지금 결혼을 하지 않아요. 결혼을. 이거 제가 나온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가 철거식을 하고 있어.
철거실. 전 초등학교 60회인데 우리 학교 없어졌습니다. 인구가 감소해서. 여기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12년도에 대학 정원이 50만 9천 명으로 줄기 시작했어요. 빈집도 증가하고 있어요. 헬리 텐트의 인구 절벽을 보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많아요. 한번 보세요. 2050년도에 노인 인구 제일 많은 나라 일본. 두 번째 한국. 인구 감소가 제일 많은 나라 일본. 두 번째 한국. 여러분들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의 평균 나이가 41살입니다. 41살의 전후에 한 5년치, 10년치. 그러니까 35세부터 45세 인구가 많으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죠. 근데 인구가 많다는 얘기는 부동산 가격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야 가격이 올리는데 근데 인구가 감소한다고. 결정타는 뭐 가구 감소예요, 가구 감소. 근데 2022년도 몇 년 남았죠, 우리가? 5년도 안 남았죠? 2020년도. 여러분들 통계청에 가서 인구 딱 누르면요. 가장 맥시멈인 41세 인구가 2020년도에 꺾어져요, 이제. 없어.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2부제 수업하고 60명, 70명, 80명 학급이 있었던 게 지금 25명입니다, 25명. 참 환경이 좋아졌죠? 환경은 좋아졌는데 걱정이 안 됩니까? 그죠? 걱정이 돼요. 근데 사실은요, 자녀가 한 번이면 손 들어보세요. 아까 들었잖아. 다시 한번 들어봐. 오늘 밤에 빨리 두 쌍둥이를 낳으라고. 나중에 만약에 아이를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난 자식한테 신세 안 진다. 손 들어보세요. 큰 소리 치지 마라. 두 발로 걸을 땐 괜찮은데 네 발로 걸으면 개밖에 없어. 옆에 사람이 절대 안 봐줘. 근데 나도 아이가 하나고 처갓집도 아이가 하나고 또는 사위도 아이가 하나면 얘 둘은 너무 큰 집을 지게 돼. 양가 보면 4명을 모셔야 돼. 나무랄라 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 슬픔의 4번을 혼자 감당해야 돼. 빨리 가서 오늘 밤에. 저희 때는요, 아이를 셋 낳을 수가 없었어요. 의료보험이 안 됐어요. 셋째는. 여기 49 넘은 사람 다 똑같아. 셋째 아이 의료보험이 안 됐어요. 자, 뭐 미국의 금리 인상 문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의 시카고 학파의 그 신금융 자유주의로 아마도 미국은 계속 지속적으로 금리가 올라갑니다. 목표치가 3.0%입니다.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부동산 투자했나요? 거의 안 했습니다. 제주도에 땅 사는 건 개발 이익 때문에 사지 수익률 때문에 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기준금리 자체가 중국이 우리보다 높아요. 우리는 지금 1.25%죠. 근데 우리나라의 수익률, 상업용 부동산이나 일반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이 3%, 4%밖에 안 돼요. 중국의 은행에다 예금하는 게 더 나아요, 안전하고. 그러니까 안 들어오지. 단지 개발 이익은 다르죠. 개발 이익은 다르기 때문에 제주도라든지 이쪽에 들어옵니다. 제가 인천의 경제자유구역도 마찬가지고 인천도시공사 전부 자문을 합니다. 근데 그 청라지구에 118가구 웰카운티 미분양 난 거를요, 중국 사람들한테 팔려고 지금 내놨는데 안 팔리고 있어.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외국 사람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데가 평창, 인천, 여수, 부산, 제주 몇 군데 있죠. 근데 인천은 7억 원 이상 투자하면 5년 동안 영주권 줍니다. 5년 지나면. 근데 그게 5억으로 낮췄어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 8월 말까지 아파트 투자도 됐어요. 없어졌다가 다시 작년에 또 만들었어. 아파트 투자해도 돼. 그런데도 투자자가 들어와,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우리 생각하고는 달라요. 근데 아파트 가격이 걔들이 볼 때 우리는 똥값이거든. 상해 아파트 100평짜리 얼마나 갈까요? 우리나라 아파트 100평짜리 얼마나 갈까요? 우리나라 한 많이 가야 40억 정도, 50억 정도.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 한 40억, 50억 정도 갑니다. 그런데 상해 100평짜리 아파트 얼마나 갈까요? 100억, 160억 정도 갑니다. 160억. 여러분들 김구 선생님이 독립운동을 했던 신천지 주변 지역이 80억에서 한 120억 정도 갑니다. 우리하고 게임이 안 되잖아, 그죠? 걔들이 볼 때는 껌값이 이렇게. 그래도 안 들어오잖아. 일본은 이미 뭐 부동산 시장이 여러분들 생각보다는 더 장기 침체로 가서 부동산 투자를 잘 하지 않습니다. 일본 얘기하면 긴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시장 진단 한번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제가 눈이 나쁘던 것 같아요. 거기 규제법 나올 거예요.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주택 공급률하고 바로 자가주택 보유율, 자가주택 점유율입니다. 자가주택 보유율이 벌써 60%에 육박했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도 공급량이 1억 건수만 해도 이렇게 76만 5천 가구나 됐고 30가구 이상만 해도 40만 가구를 공급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개포동 3단지 중앙아파트 재건축을 하면서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 보증서 안 끌어줬죠. 가격이 높다고. 잘했어요, 안 했어요? 잘했죠. 4,350만 원 올렸습니다. 계속 보증서 안 끌어줬어요. 보증서 안 끌어주면 분양 못해요. 근데 그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될까요? 68가구야. 근데 TV부터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죠. 안 해줬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주택도시 보증서 허그가 4,350만 원 분양 승인을 했다면 아마도 지금쯤 강남은 5천만 원 넘었을 거예요. 이해 가시죠? 어제 그저께부터 지난주 목요일부터인가 금요일부터 주택도시 보증공사가 지금 현재 분양 보증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시장 조절 정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국가기관은 아니고 투자기관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거는 아마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거 아닌가.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은요, 투자자 입장에서 중산층 이상 상류층은 좋을지 몰라도 우리 같은 서민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번에 정책 중에서 제가 몇 가지 얘기한 게 있습니다. 디테일 TV 규제 중에서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로서 7천만 원 이하는 규제 안 했죠, DTI? 근데 주택이 5억 원 이하를 구입할 때요. 5억 원이 서민이야? 아니죠. 우리나라 서울 시내의 평균 주택 가격이 6억이 넘었습니다. 6억이. 그래도 5억은 서민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그럴 바에야 지역별로 맞춤형 정책이 간다면 서울의 서민과 대전의 서민과 청주 다르죠. 지역마다 그 금액을 달리 책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5천만 원 연봉 가지고 무슨 집을 사. 그죠? 중요한 건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많다는 거고요. 좀 빨리 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의 입주 물량이 2017년도에 26,500가구 정도 된다 그랬죠. 몇 가구가 이전한다고요? 4만 가구 정도가 이전할 겁니다. 지금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금년도 연말까지 받을 경우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세는요, 원래 2004년도에 폐기된 법률인데 2006년도 9월 달에 노무현 정부가 다시 들고 나와서 시행한 법률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 당시는 세금이 아니고 지금 뭘로 돼 있어요? 부담금으로 돼 있어. 그래서 이중과세 문제가 없는 거야, 이게 지금. 재건축 추진위원 단계에서부터 관리처분 단계까지의 지가 상승분을 해서 정상 지가 상승분을 뺀 나머지 금액에 얼마예요? 3천만 원이 넘으면 50%까지 물릴 수 있어요. 엄청나죠? 근데 이게 연말까지 이제 종료가 되면 내년에는 거의 제가 볼 때 시행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폐지를 주장합니다. 여러분들 보유세 인상 얘기가 나왔었죠? 들어봤어요? 보유세 인상한다는 거? 인상해야 돼, 말아야 돼요? 왜? 지방경제가 어려우면 지방세 보유세 올려야죠. 근데 못 올립니다. OECD 국가 35개 국가 중에서 보유세가 가장 높은 나라, 우리는 평균 이하입니다. 평균 GDP 대비 1.01%인데 우리나라는 0.79%입니다. 낮아요, 높아요? 예, 그런데 취득세와 양도세를 포함한 부동산 거래세를 포함시키면 제일 높은 나라가 35개 국가에서 영국이 12.5%야, 조세 부담률이. 그렇게 기가 막혀요? 우리나라는 12.4%로 2위요. 몰랐죠? 보유세 올리면 1등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보유세를 인상한다면 취득세와 양도세인 거래세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할 거예요. 왜? 지방세인 취득세와 보유세 중에서 보유세를 올려놓으면 지방세는 계속 들어옵니다. 그죠? 높은 가격으로. 전체 세율은 낮아질지 몰라도 보유세는 올릴 확률이 높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요, 이 도시재생 사업이 여기에 보면 2가구, 3가구도 사업을 할 수 있게 법이 개정돼서 지금 현재 이제 시행령 안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아파트 시장보다는 토지 시장으로 옮겨가지 않겠나. 이 토지 시장은 2008년도 이후에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전국이 다 올랐습니다. 아세요?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올랐습니다. 오르는 폭만 다를 뿐이에요. 근데 토지 시장은 수익성이 없잖아, 당장. 그죠? 재거주택으로 가야 되고 똘똘한 주택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지역별 맞춤형 정책, 이 최경환 차관한테 내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토론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얼굴이 다 다르듯이 부동산도 다 모양이 다르고 가격이 다르고 지역마다 시장이 다르잖아, 그죠? 이 부동산 시장은 지역마다 그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수원의 시장, 서울의 시장, 부산의 시장, 대구의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시장에 맞게 정책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는 활성화되고 어디는 침체되고 지금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른 게 강북까지 번졌지만 그 풍선 효과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수도권의 일부 갈 거예요. 규제가 없는 지역이니까. 어디? 지축이라든지 또는 삼성이라든지 하남이라든지 일부 지역에 갈 겁니다. 분명히. 다 번지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더 떠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어 지금.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그죠? 서울, 부산, 울산이 그렇게 좋기 시작한 게 지난달부터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요. 땅값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울산을 갔다 왔는데 많이 하락하고 있더라고요. 포항은 뭐 지금까지 죽을 쓰고 있고요. 여기 포항이 고향이면 눈물을 흘릴 겁니다 아마. 지금 2년, 3년째 계속 하락 맞이하고 있어요. 지역마다 다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시장은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얼굴처럼 부동산 정책은 지역마다 맞춤형 정책, 계층별로 맞춤형 정책을 가야 된다고 제가 계속 강조했는데 그나마도 6.19 대책에서 서민은 DTI 규제를 뺀 거에 대해서는 참 천만다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2015년도, 16년도 얘기인데요. 작년에 3, 4분기에 부동산 시장이 경제를 이끌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기 전에 GDP 대비 그 건설 부동산 시장 기여도가 40.1%나 됩니다. 엄청 크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정말로 경제를 살릴 때가 되지 않았나. 제가 갑작스러운 규제는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번에 정책이 여러분들 생각에 아직은 갑작스러운 정책이나 강도 높은 규제라고 모르겠죠? 제가 볼 땐 강도 높은 규제인데 고강도는 아닙니다. 고강도가 나오려면 아까 뭐라 했어요? DSR. DSR이 나오면 거의 고강도라고 봐야 돼요. 부동산 시장은요. 자금줄을 막으면 죽게 돼 있습니다. 자기 자본을 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 거의 많지 않아요. 여기도 아마 집이 주택을 보유한 사람 중에서 빚이 하나도 없는 사람 10명도 안 될 겁니다. 빚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7분. 꽤 많은 편이네. 8. 부자시네. 근데 사실은요.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하지 않고 자기 자본으로 주택을 다 사놓으면 경제는 빵점입니다. 보세요. 1억짜리 주택을 5천만 원 융자 받고 5천만 원 투자해서 2억이 됐으면 5천만 원 투자해서 1억 번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 그 오신 분 중에서 빚이 없는 사람은 이런 데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부동산을 가까이 하면 집을 빨리 구합니다. 부동산을 가까이 하면 조금 윤택하게 살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가까이 배우려면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으로 와야 됩니다. 저는 이거 강의하는데 딱 하나입니다. 강의료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나한테 배우러 온다면 평생 AS합니다. 그래서 규제는 최소화하고 관리를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문제를 막아야지. 문제가 되고 난 다음에 규제되는 건 그건 바람직하지 않지요. 지금까지 정부들은 부동산 정책을 만들 때마다 문제가 되고 나서 대책을 내놓습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 공급이 부족하면 공급을 늘리고 또 수요가 부족하면 뭐 공장이나 이런 도시를 다시 살리는 방법을 써야 되고 가격이 높으면 조세로 또는 뭐 공급을 늘려서 인근 지역에 또 공급을 늘린다고 해서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나서 강제 규제하죠. 그거는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이 규제까지 그래왔습니다. 고대로 배운 것 같아요. 자, 결론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일은 절대 없다. 특히 김수현 수석이나 또는 김현미 의원이 부동산 시장을 강제로 부양시킬 일은 절대 없다. 오히려 규제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규제가 가장 강도가 높게 나올 시기가 언제냐면 집권 초기예요. 1년. 두 번째가 2년. 3년째가 3년. 4년째부터는 완화시키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규제 강도는 내년쯤이 가격이 계속 오른다면 내년쯤이 가장 고강도 대책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노무현 정부는 안 그랬죠. 노무현 정부는 2004년도에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2005년도, 6년도에 고강도 대책이 나왔죠. 그 2년, 3년째 그게. 박근혜 정부는 들어오자마자 완화 정책을 썼는데 여야 합의가 안 돼갖고 막판에 2003년도 2월 25일 날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4년, 5년도에 규제를 푸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규제는 보통 2, 3년 때 가장 강하거나 완화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정부는 제가 볼 때 내년쯤에 만약에 가격이 계속 오른다면 내년쯤에 고강도 대책이 나와서
원래는 DSR이 2009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는데 아직 준비가 다 안 된 상태예요. 개인에 대한 책임을 전부 파악해야 되는데 이게 다 안 돼서 아직은 전면 시행은 아닌 것 같은데 좀 앞당기지 않겠나. 가계부채 때문에도 그런 문제가 있고요. 특히 국민은행은 지난 4월 17일부로 이미 시작하고 있죠. 17일인가 13일인가 DSR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은행은. 그래서 이 적용하는데 이제 요율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아직은 준비 기간인 것 같은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8월 달에 대책을 내놓으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김수현 수석부터 그런 대책이 나오지 않겠나. 재경부 장관하고 국토부 장관이 내놓는다면 아마도 부동산 안정화 대책. 말은 안정화 대책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규제 정책일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이렇게 7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도 많이 들어서 아는데 이 임대주택 17만 원씩 5년간 85만 원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국토교통부가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신혼부부나 청년 임대주택 저소득층도 이미 국토부가 갖고 있는 내용 중에 일부였습니다. 이건 전부 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은 매년 10조씩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50조 투자하겠다는 건데 자 이거는 참 획기적인 대책이고 좋은 대책인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시재생 사업에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성공하려면 부동산 가격이 죽으면 돼요? 수익성이 없잖아. 그죠? 5층짜리가 10층 될 때 5개층을 팔아서 나머지 건축비를 충당해야 되는데 이 가격이 떨어지면 사업이 돼야 안 돼요. 이걸 보면 부동산을 쥐잡듯이 잡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얼마 전에 꽤 된 얘기입니다. 2010년도 11년도에 고덕지구의 137단지가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다가 1단지가 특히 그 삼성하고 현대하고 서울 뛰는 바람에 이주를 하고 이주비 받았죠. 집은 빈 상태에서 수익성이 없어 표류하고 있던 차에 배재고등학교에서 지방행정연구원하고 그걸 어떻게 살릴 것인가 우리가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 하나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끝나는 문제야 이게 다. 근데 안 올라갔잖아요 그때 그죠? 지금은 대박이 났죠. 지금 고덕이 대박이 났어요.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은요. 이 타임라인과 페이먼트 라인에서 상승 곡선을 타면서 이 곡선 속에서 사이클을 그립니다. 항상 올라가는 곡선 상에서 사이클을 그립니다. 떨어졌다고 해도 엄청나게 올라와 있어요. 제가 결혼할 때 우리나라 아파트가 강남의 아파트가 평당 3.3제곱미터당 8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일본이 200만 원 했습니다. 제가 첫 직장이 감정원에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테헤란로 땅값이 60만 원, 70만 원, 대로변의 코너 같은 한 15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전세 550에 살았어요. 엄청 큰 돈이야. 그 돈을 갖다가 거기다 땅을 샀으면 나를 만날 일이 없을걸. 그죠? 계속 가격이 올랐는데 제가 그걸 따져보니까 당시에 집가를 따져보니까 58배 정도 올랐더라고요. 58배. 내 소득은 58배 올랐나?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매달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부동산 가격 비싸죠? 10년 후에 보세요. 또 어떤가? 그 계속 올라갈 것인가? 그럴 지역도 있고 안 그럴 지역이 분명히 이제 갈리고 있어요. 양극화되고 있죠. 여러분들 2008년도 리만 사태, 9년도 영국발 금융위기, 10년, 11년도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유럽발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게 제가 KBS ETV에 오늘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이라는 프로에서 반갑 아파트, 분양가의 반갑 아파트를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요. 비 맞고 내가 촬영을 했는데 그게 어디 있느냐면 용인에 가면은 지금도 분양 가격의 53% 할인해서 팝니다. 역 앞에. 집을 사요 말아요 그거. 네. 왜요? 아니 53% 세일해 준다니까? 이유가 있지요. 네, 지성역 옆에 있는 지금은 뭐 얘기해도 돼. 경남 아노스빌입니다. 근데 53% 세일해도 안 팔잖아요. 근데 리만 사태 이후에 집가 하락을 보면은요. 강남 지역에는 5.8%에서 6.1% 정도 하락을 했고요. 용인은 40% 이상이 떨어졌어요. 제가 이 강의에서 작년에도 했나 모르겠네. 아직도 집을 못 팔고 있어. 제가 그 동백지구의 아파트를 46평을 하나 사놨어. 3억 5천 9백에. 지금 6년, 8년 됐어.
지금 얼마나 갈까요? 그게 7억 5천까지 갔었어. 그 시기를 놓쳤어. 내가 이 강의를 해도 돼? 전문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시기를 놓쳤는데 우리 마마가 안 판대. 내가 고난이 왔거든. 계속 끌어안고 죽으세요 그랬어 내가. 안 팔리는데 뭐. 전세가 3억 5천이야. 우리 고향이 가까워서 내가 거기 가서 죽을 때 거기 가서 죽는다 그랬어 내가. 부동산 시장은요. 순간 판단이 내 인생을 좌우하나 봐. 근데 사실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가격이 안 오른 적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가격이 오르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오르냐면 강남에 들어가거나 강남에서 가까워야 돼. 강남에서 가까우면 가격이 덜 떨어져요. 강남에 멀수록 가격이 점점 떨어집니다. 이거는 제가 34년 동안 부동산 업계에 있으면서 학계에 있으면서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근데 왜 김포로 갔을까? 김포는 제가 안 떨어졌어요. 내가 산 집은 위치가 좋아요. 라벤이츠라고 하는 그 리테일이 아시죠? 상가가 있는 바로 거기입니다. 근데 안 떨어져서 살기 좋습니다. 아주. 근데 쌍용건설에 감사로 있던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집이 안 팔리니까 나한테 하나 또 넘겼어. 자기 실적이라고. 그래서 사놨는데 분양가격이 3억 1,100인데 지금도 한 4억 5천 정도 가요. 소리 안 봤어요. 내가 사니까. 네, 너무 살기 좋아요. 오세요. 집값 올라가니까. 이 도시재생 뉴딜 정책은 사실 별도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면 재밌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도시재생이 제가 전공입니다, 원래. 이 도시재생은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낡은 집이 왜 비싼가 아까 말씀드렸죠. 남편을 어떻게 구한다고? 미래가치가 있는 사람을 구한다고.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나 정비 사업은 미래가치가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데 딱 요령이 두 가지가 있어. 큰 집을 사, 작은 집을 사? 작은 집을 사. 뭔 얘기인지 알죠? 조금 장기전이란 말이지. 두 번째는 네? 땅 지분이 많은 걸 사야 돼.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비대율이라고 들어봤죠? 비대율. 무상지분율. 이건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고 종전재산 가치인 내 자산 가치를 나누고 곱하기 100 하면 비율이 나와. 150% 그러면 내 땅이 1억이면 1억 5천짜리를 받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이 비례율에 자기 자산이 높게 평가돼야 돼, 낮게 평가돼야 돼? 네? 왜 헷갈려? 적정하게 평가돼야지. 낮게 평가된 비례율이 높아도 좋지만 보상을 받고 나가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죠. 팔고 나가는 사람은 높게 평가돼야 되고 무상 지분을 받을 사람은 낮을수록 좋아요. 비율이 높아지니까. 그런데 오늘의 팁은 아니고 여러분들 5층짜리 아파트가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서울만 없지. 있어요? 많아요. 지방으로 가면은 아직도 5층짜리 아파트들이 많아요. 평택의 통복동이라든지 뭐 합정동이라든지 천안의 성정동이라든지 지금 한 25년 30년 된 아파트들은 인구가 50만이 넘어야 도시재생 사업에서 수익성이 있다 없다? 있다. 50만이 넘어 인구 50만 넘어야 돼. 그런 지역에 지금 한 1억 9천에서 한 1억 천 정도 가는 거를 우리가 전세 안고 융자 거리 안 받고 한 3천, 4천, 5천 주고 살 수 있어요. 5천 넘어 안 돼. 그 정도 투자하고 그냥 뒷짐 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재생 사업은요. 여러분들이 미래의 먹거리로 수익이 있는 거. 여러분들 그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를 우리가 성장도시라고 합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쇠퇴도시라고 하는데 성장도시로 가야 돼요. 그런 지역에는 그냥 뭐 한 몇천 정도 투자하고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그것이 그 재건축이 되면은 큰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그런 시대예요. 왜? 사람들은 도시에 몰려 살죠. 서울을 강남 그러지만 고향이 어디죠? 고향이 어디세요? 부산인 부산에서도 중심가가 있죠. 지역마다 중심가가 있어. 그 중심가 쪽으로 들어가면 에그 후라이론처럼 그 중심가는 가격이 덜 식어요. 계란 후라이를 딱 깨놓으면 어디가 제일 먼저 식어요? 흰자가 먼저 식지요. 여러분들 강남의 아파트하고 분당에 있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집을 팔아야 되면 어느 걸 팔을까요? 분당 걸 팔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심지로 들어가야 됩니다. 투자는. 아니면 그 인근까지는 가야 돼. 못 들어가면. 그러면 실패할 확률은 좀 드물어요. 지방에 조그마한 아파트, 지분이 많은 아파트를 사도 이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하더라도 도심지 걸 사야 됩니다. 특히 이 도시재생 뉴딜 정책은 지금까지 6가지 사업, 주관경 개선 사업, 도시환경 정금 사업부터 6가지 사업이 3가지 사업으로 바뀌면서 이 도심지의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융자도 해주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많이 줍니다.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우리 셋이서 집을 짓겠다면 정부가 보조해 줄 수 있어. 어떻게? 우리가 1층 주차장을 개방하자고. 누구나 될 수 있게. 그러면 인센티브 올려줘. 그리고 내 차움 지에 피해 주겠지 뭐. 내 집인데 뭐. 그죠? 이런 식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 도시재생 누리장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토지 시장이나 또는 저층 주거 지역 중심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 제가 이 도시재생 사업을 4년 전부터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여기 보면은 여긴 부산입니다. 부산. 여긴 부산. 여긴 인천. 여긴 대구. 전국을 다니면서 제가 도시재생 세미나를 했습니다. 금년대는 서울 시내를 다닐 겁니다. 광주에서도 했고요. 인천에서도 했고 많이 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했고 대전에서도 했고 전국을 다녔는데 제가 볼 때는요. 앞으로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는 신규 주택 시장은 이미 분양권 전매 금지로 걸리고 또 대출도 규제하죠. 이건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건주택은 지금 전혀 제한이 없고 단지 재건축 시장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만 규제하고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시장은 틈새 시장이 아닌가 그래 생각이 되고요. 보유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5개국 중에서 영국이 제일 높다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총 12.4% 두 번째로 높다 그랬죠. 두 번째로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유세를 올릴 확률이 높아요. 취득세의 보유세는 지방세고 양도세는 뭐예요? 국세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양보한다면 양도세를 낮출 수도 있어요. 그러고 보유세를 올리는데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요. 여러분들한테 직접적 피해가 옵니다. 바로. 매년 내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매년 내고. 취득세 양도세 팔 때 내지요. 그러니까 가계에 부담이 갈 수 있다 이거지. 그래도 아마 맞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당분간은 가구도 증가하고 이 가격도 상승하고 그다음에 임대주택 공급도 증가하는 부동산 시장은 좀 화랑기를 지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보 정당이 들어서서 규제도 돌아서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니지만 조금 중장기적으로는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이번에 6.19 대책이 가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요. 8월 달에 나오는 가계부채 대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속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이 나온 대책이 고강도 대책은 분명히 맞아요. 최고강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그 강도가 높은 대책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피부로와 느끼지 못해요. 왜? 당장 그 시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시장에 있는 사람은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8월 달에 나오는 대책에 따라서 이 강도가 더 강해지거나 약해질 수 있어요. 근데 아쉬운 점이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월세 가격에 대한 대책이나 또는 임대주택 대책이나 또는 서민에 대한 융자 대책 같은 게 없었어요. 지금 일단 규제 대책만 나왔어요. 한 번 더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금년도에 그 17조 6천억 정도가 풀리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 시장은 길 따라 돈맥이 보인다는 말 들어봤죠, 그죠? 토지 시장은 앞으로도 이 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고요. 그 가격이 풀리면 그 인근 지역에 일부를 투자합니다. 사람들은 만약에 내게 만약에 100억을 또는 뭐 10억을 보상을 받았다면 자녀에게도 주지만 일부는 다시 또 거기 묻어놓습니다. 주변 지역에. 그래서 인근 지역이 집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 지역을 따라서 투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라. 근데 금년도에도 이렇게 중앙고속도로가 나는 지역, 제2역 경부고속도로가 나는 지역은 아직도 투자 가치가 있어요. 제가 그 안성 꽃매마을 같은 경우는 바로 거기가 인터체인지가 생겨요. 근데 너무 아름다운 동네인데 이게 만약에 생기게 되면은 집가가 많이 변동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아직 지금 이제 타당성 검토가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갔죠? 향후에는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보다 수익형 부동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죠. 갭 투자라든지 또는 뭐 풍선 효과의 오피스텔이라든지 상가 시장에 투자가 늘지 않겠나?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부동산 시장은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수익이 없으면 죽은 부동산이에요. 이거는 항상 수익이 나와야 돼. 이자도 안 나오면 의미가 없잖아, 그죠? 남편이 남편 노릇해야지 남편이지, 그죠? 이 부동산 똑같은 것 같아, 사람하고. 투자한 것만큼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 시장은 어려운 시장이 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딱 한 번만 하세요. 많이 하면 투기꾼 돼요. 여러분들 나한테 부동산을 거래해달라고 내가 만약에 중개를 나한테 의뢰하면 내가 그걸 하나 알 수 있어요. 제가 중개업법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제가 중개업회 고문입니다. 지금 개업 공인 중개사가 10만 5천 명입니다. 10만 5천 분의 1이요 내가. 근데 한 번 하는 건 걸리지 않아요. 업이 아니잖아. 두 번 하면 걸립니다. 두 번째부터는 업이에요. 부동산 투자도 한 번은 괜찮아요. 두 번은 투기꾼이야. 제대로 한 번 안 다치고 말아야 돼. 그죠? 뭔 얘기인지 아시죠? 아니면 본업으로 임대업으로 돌아서든지.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여기 사장님 대표님도 아시지만은 교통사고 나서 12번의 수술을 했습니다. 제 눈이 잘 안 보입니다. 자꾸 눈물을 흘리는데 저는 인생을 살면서 매 순간마다 즐겁고 행복하게 삽니다. 여러분들 제가 볼 때 행복해 보이지 않는가요? 네. 굉장히 행복해 보이죠? 정말 행복합니다. 세상에서 내 아내를 가장 사랑하고요.
제가 살면서 우리 아내가 싫어하는 건 제가 안 합니다. 남들이 나한테 막걸리 스타일에 술 입여도 안 됩니다. 담배도 안 피고요. 옆에 사람이 편하게 해주는 거,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고 옆에 사람이 싫어하는 것만 안 하면 인생을 성공할 수 있어요. 부동산 투자는 두 번째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천 가지고 투자해서 한 1억 버는 거, 이게 대박 아닌가요? 딱 한 번만 하시라고. 그리고 그거를 보러 다닐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걸어 다니면서 건강도 좋고 그렇게 사십시오. 고맙습니다.